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가슴속에 묻고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고도 아직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그렇게 만든 천인공노할 그 못된 인간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말 상상치도 못한 순간에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 어디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버는 족족 집안에 갖다 주었고 제 수중에 모이는 돈이 없었죠. 그런 와중에 저랑 비슷하게 어렵게 자란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랑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 심성이 착하고 효심이 깊더라고요. 게다가 알뜰살뜰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27살의 나이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거 없이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둘이서 버는 돈으로 알뜰살뜰 아껴 쓰며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사는 것도 재미있었고 저녁 메뉴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었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도 너무 기뻤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아이한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비록 우리가 남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 우리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고생하며 날 키워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꼭 껴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가장인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 꼭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가족은 내가 내 힘으로 꼭 지킬 거니까. 저희 부부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돈독하고 화목한 부부였어요. 게다가 저희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저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다만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편찮으신 상태라 많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나날이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편찮으신 와중에도 늘 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아이고, 박서방, 일하느라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지? 원래 가장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니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내가 몸이 이렇다 보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세상에 혼자 남을 우리 딸이 너무 걱정되었는데 자네가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살지 못하시다뇨. 우리 영은이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대학 가고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셔야죠. 병원 꾸준히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드시다 보면 건강이 다시 괜찮아지실 거예요. 나중에 저희랑 같이 단풍도 보러 다니고 바닷바람도 쐬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살지 못한다는 둥, 먼저 가신다는 둥,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저의 말이 무색하게도 장모님은 저희 딸이 돌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세상이 떠나간 듯 주저앉아 오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선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편찮으신 지 오래되어서 식사도 잘 못 드시고 매일 누워만 지내시느라 힘들어 하셨잖아. 그래도 이제부턴 저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당신 지켜보면서 웃으실 수 있을 거야. 여보, 장모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
나한테 혼자가 된 당신을 지켜달라고 하셨잖아. 나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땐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고 울고 싶은 만큼 울어. 내가 언제든지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소리를 내며 울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키운다고 안 해본 일 없이 엄청 고생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엄마 좋은 집도 사주고 호강시켜주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가버리셨잖아. 여보, 우리 엄마 너무 안쓰러워서 어떡해? 죄 짓고 사는 나쁜 놈들도 다 오래 사는데 왜 착한 우리 엄마만 이렇게 일찍 떠나야 되냐고. 아내는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도 한참 동안 힘들어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장모님과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았으니 당연히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제가 옆에서 계속 위로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겐 저 말고도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였어요. 아내가 매일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걸 알고선 맛있는 걸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여진아, 아직도 그러고 있어? 영은이도 있는데 엄마인 네가 이제 힘 좀 내야지. 얼른 이리 나와봐. 내가 너 좋아하는 통닭 사왔어. 내가 먹기 좋게 살 발라줄 테니까 얼른 와서 먹어봐. 얼른. 그 사람은 저랑도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워낙에 아내랑 친한 사람이라 저하고도 식사를 몇 번 같이 했었거든요. 선정 씨, 저희 집사람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하도 매일 우울해하길래 선정 씨가 한번 와줬으면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선정 씨랑 있으면 늘 즐거워했잖아요. 여보, 얼른 나와봐. 선정 씨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계속 그렇게 누워 있을 거야? 아내는 그제서야 힘없는 모습으로 방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오더군요. 그리고선 그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뭘 또 이런 것까지 사들고 찾아왔어. 나 진짜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떡하니 나 슬퍼요 하고 써 있는데 뭘. 네가 이렇게 방에만 틀어박혀서 지내는 거 뻔히 보여서 내가 걱정돼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 예전엔 통닭 냄새만 나면 쪼르르 달려나와서 입맛 다시던 애가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게 말이 돼?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도 엄청 슬퍼하셔. 그리고 양조 씨도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니? 집구석에 보살펴야 될 어린 딸도 있는데 양조 씨가 딸 돌보랴, 너 챙기랴.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고. 안 그래요, 양조 씨? 제가 힘들긴 뭘요.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뭘. 아내한테 더 힘이 못 돼줘서 아쉬울 뿐이죠. 아이고, 하여튼 인꼬부부 아니랄까봐 닭살스러운 말도 잘하네. 내 남편도 양조 씨 반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부러워 죽겠어. 영은아, 너희 어머니가 널 너무 걱정하셔서 양조 씨 같은 좋은 남편을 보내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만 염장 지르고 얼른 통닭이나 먹어. 알겠지? 언니도 참, 내가 언제 염장을 질렀다고. 언니, 나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언니도 바쁠 텐데 굳이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고. 아마 친언니여도 이렇게까지 못 해줬을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음을 보이더군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희 아내를 챙겼어요. 가끔은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선 저희 부부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했죠. 언니, 이왕 나올 거면 형부도 같이 나오지 그랬어. 부부끼리 같이 놀면 더 좋잖아. 얘는 내 남편은 게을러서 이런 데 나오는 거 딱 싫어해. 맨날 집에서 배나 벅벅 긁으면서 TV 보는 게 일상인데 뭐. 그런데 너희 부부랑 이렇게 같이 산책하니까 커플 사이에 꼽살이 낀 느낌도 나고 재밌다 야. 너 설마 내가 이렇게 껴서 싫은 거 아니지? 양조 씨, 양조 씨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저희 부부 사이에 껴서 노셔도 돼요. 이 사람이 저 빼고 제일 의지하는 게 선정 씨인데 제 입장에선 선정 씨가 자주 만나 주시면 좋죠. 선정 씨 덕분에 이 사람이 이제 기운도 차리고 잘 웃잖아요. 저는 장모님을 잃고 우울해하는 아내에게 웃음이 되어주는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돈독한 둘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였죠. 아내 곁에 저런 사람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덕분에 저희 딸이 2살이 됐을 때쯤 아내는 점차 슬픔을 이겨내고 얼굴에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자 슬슬 장모님한테서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내가 2천만 원의 유산을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저축해 놨다가 살면서 필요한 곳에 쓰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진아, 너 그 돈 묵혔다가 뭐 할 거야? 요즘에 88 올림픽이다 뭐다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몰라? 너 이럴 때 집 사야 되는 거다. 너 언제까지 그런 허름하고 작은 집에 살 거야? 지금이야 네 딸 영은이가 아직 어리니까 상관없지만 슬슬 커가면서 자기 방도 갖고 싶어 하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비교할 텐데 너 영은이한테 창피한 부모 되고 싶어? 들어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더군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으로 집을 사면 더욱 이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지금 사는 집이 워낙 허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여진아, 너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이 2천만 원이라고 했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 돈으로 아파트는 좀 무리겠더라. 서초동 아파트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발전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공 아파트는요? 25평까지도 필요 없고 딱 20평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알아봤죠. 20평짜리 주공 아파트도 2,700에서 3,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에휴, 뭐 가지고 있는 돈 더 있으면 보태서 사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세 가족이 딱 살기 좋은 주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내일 한번 그 집 보러 갈래요? 다음 날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따라서 미리 봐두었다는 주택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집이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집값도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랑 딱 맞아서 이 집이 운명의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도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보단 더 받아야 되는 집인데 급하게 이사를 가느라 싸게 내놓은 거예요. 젊은 부부가 아주 운 좋게 잘 보러 왔네. 아유, 내가 우리 남편 사업만 아니면 계속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여기가 내 집이라 사는 얘기가 아니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정말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이 집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지 내가 여기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우와, 그게 정말인가요? 미신이긴 하지만 집 터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우리 남편 사업도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니까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아주 복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수리도 싹 해놔서 뭐 고칠 데도 따로 없으니까 집만 갖고 와서 살면 돼요. 결국 저희 부부는 장모님께 받은 유산으로 그 집을 사게 되었어요. 아직 기존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 날짜 맞춰 잔금을 치르고 해야 하는데 선정 씨가 자기가 알아서 착착 처리해 준다고 하길래 믿고 2천만 원을 맡겼죠. 이사 날짜 정해놓고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내는 이사 가면 방 하나를 딸 놀이방으로 꾸며주겠다며 설레어 했습니다. 여보, 나
이사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달력을 보면서 날짜 세고 있는데 나 너무 설레어서 잠도 잘 안 와. 그나저나 선정 언니 덕에 이런 싸고 좋은 집도 알게 되고 난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나 외롭지 말라고 당신이랑 선정 언니를 내 옆에 붙여놨나 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삿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그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의 앞에는 희망 대신 절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열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맞지 않는 열쇠로 철컥철컥 돌리다 보니 갑자기 집안에서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남의 집이요? 여기 오늘 저희가 이사 오기로 한 집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혹시 주소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왔다고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새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에 떡하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일주일 전에 이사 오셨다고요? 그럴 리가요. 저희가 이 집 계약하고 집값도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 날짜 맞춰서 온 거라고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뭘 착각하셨겠죠? 기존에 사시던 집주인 할아버지한테서 그런 얘긴 전혀 못 들었는데요. 잠시만요. 집주인 할아버지요? 저희가 만났던 집주인은 40대 아주머니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내도 영문을 몰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미 원래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한 상태이고 이삿짐도 이미 트럭이 싣고 왔는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니 아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랑 얘기를 나눴던 그 집주인은 가짜였던 겁니다. 저희 부부의 돈을 떼어먹기 위해 그 언니라는 작자가 사람을 써서 연기를 시킨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충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20년이나 가깝게 지낸 선정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선정 언니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 핏줄은 다르지만 내 친언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를 쳐?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그 김선정이란 인간은 저희 돈을 들고 아예 튀어버렸더군요.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집에 찾아가 봤는데 이미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졸지에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는 바람에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급하게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인간을 잡겠다며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어디로 튀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는 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당신 몸 상하겠어. 경찰도 못 잡는 걸 당신이 무슨 수로 잡아.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아직 나이도 젊잖아. 비록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지만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으다 보면 다시 그런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인간 찾는 일은 그만두고 우리 영은이를 위해서 힘내보자. 어? 아내는 제 말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가 너무 컸는지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매일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하고 악몽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죠. 새벽마다 아내의 비명소리에 잠이 깨서 울고불고 하는 아내를 달래주는 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도 악몽 꾼 거야? 진정해. 여긴 우리 집이고 당신 괴롭히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당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꿈속에 있는 허상일 뿐이라고. 아내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덜덜 떨고 갑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꺼내 쑥대밭을 만들거나 허공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더니 계속 말라가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병원을 데리고 가고 옆에서 보살펴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다 그 못된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인간이 원망스럽더군요. 여보, 내가 언젠간 그 인간 찾아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렇게 착하고 여리던 당신을 이렇게 미쳐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떠나버리기까지 만들었으니 절대 용서 못해. 여보, 난 당신 생각해서라도 우리 영은이 꼭 잘 키울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랑 영은이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이랑 행복하게 지내. 알았지? 그 이후 그 인간은 결국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인간은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서 받은 소중한 유산을 그렇게 가로채 놓고선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마음 같아선 멱살이라도 잡고 후드려 패주고 싶었지만 교도소에서 출산 이후로 또다시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 분한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타일 일을 배우면서 딸을 혼자 키웠어요. 저는 딸이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비록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땐 딸이 5살밖에 안 돼 아내에 대해 기억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딸이 아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가끔씩 앨범을 펼쳐 보여주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은아, 이 사진 좀 봐. 너희 엄마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니? 너희 엄만 널 가졌을 때부터 매일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던 사람이야. 엄만 항상 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었단다. 네가 처음 뒤집길 성공했을 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까지 했어. 비록 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널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딸 생일 땐 아내의 솜씨를 떠올려 보며 딸에게 미역국도 끓여줬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난 엄마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상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날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기억이 내 뇌가 아니라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엄마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언젠간 나도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아빠랑 씩씩하게 잘 살면 되겠지? 나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폭 안기고 말 거야. 평생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 저 혼자 딸을 키우느라 비록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다행히 아내를 닮아 마음씨가 너무 착한 저희 딸은 어엿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 라면 회사 본사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커준 딸이 너무나도 대견하더라고요. 이게 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수호신처럼 저와 딸을 지켜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쁜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30대 후반이 됐을 때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비 사위는 저희 딸보다 4살이 많았는데 공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선하고 듬직해 보였는데 성격도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어찌나 저한테 살갑게 잘하는지 금방 예비 사위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저희 딸이랑 만나는 동안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저는 가끔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토요일에 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예비 사위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일하면서 먼지도 많이 날렸을 텐데 원래 몸 안에 먼지가 많이 쌓였을 땐 삼겹살이 최고래요. 아버님, 오늘 저랑 삼겹살이나 드시러 가시죠? 소주도 한 잔 시원하게 하고요. 저는 그렇게 종종 예비 사위와 밥도 같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딸도 저한테 잘하긴 하지만 예비 사위가 잘해주는 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저한테 진짜 아들처럼 굴었는데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하지 않으세요? 저도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욱신거리더라고요. 우리 이참에 목욕탕 가서 뜨끈하게 지지고 찜질방에서 놀다 오는 거 어때요? 영은 씨도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으면서 뒹굴거리고 싶대요. 아이고,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자네, 아직 우리 영은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나랑 같이 목욕탕 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가? 에이, 남자들끼리 뭐 어때서요? 아버님도 아들이 없으셔서 목욕탕에 부자끼리 같이 가는 거 부럽지 않으셨어요? 전 주변에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가는 애들 엄청 부러웠거든요. 저희 아버진 아버님처럼 자상하신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도 같이 안 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서로 시원하게 때도 밀어주고 재밌게 놀다 와요. 그렇게 저는 예비 사이와 목욕탕에 가서 진짜 부자지간처럼 서로 때도 밀어주고 뜨끈한 탕에 같이 들어가 몸도 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선 딸이랑 예비 사이랑 셋이서 구운 계란에 시원한 식혜까지 마시며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어요. 아이고, 영은이 네가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을 너무 잘 골랐구나. 내가 애지중지 키운 딸을 어떤 놈이 데려갈까 궁금했는데 그게 우리 예비 사이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예비 사이는 저한텐 거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딸이 예비 사이와 얼른 결혼식을 올리고 예쁜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저의 소망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애들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우리 동우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러 살도 찌고 주름살도 많이 생겼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당신은... 그건 바로 제 아내를 죽게 만든 김선정 그 여자였습니다. 비록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지만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주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놀라서 말을 더듬자 그 여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원래 피해자는 모든 걸 다 기억해도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평생 그 인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제 아내를 죽음까지 내몰아 놓고도 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인간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얼굴 몰라? 진짜 모르냐고. 예? 아유, 왜 이러세요?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만난 적이 있냐고? 그래, 아주 여러 번 만났었지. 당신 김여진 알지? 내 아내 김여진 말이야. 설마 모른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그 여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김여진이라니요? 전 그런 이름 처음 듣는데요. 사돈, 초면에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진정 좀 하세요.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당신 얼굴만큼은 똑똑히 기억해. 당신 내 딸 2살 때 우리 장모님한테서 받은 유산 갖고 날랐잖아. 우리한테 좋은 집 소개시켜 준다면서 사랑까지 써서 연계해놓고 그 돈을 홀랑 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 당신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 줄 알아? 우리 장모님이 혼자서 내 아내 키우며 안 입고 안 쓰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라고. 그런데 내 아내랑 둘도 없이 친했던 당신이 감히 그 돈을 뺏어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보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착각해도 유분수지. 왜 죄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해요? 발뺌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여태까지 잊고 살았는 줄 아나 본데 나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어. 김선정, 당신 이름 3글자 내가 뼛속까지 깊이 새겨놨었다고. 내가 우연이라도 당신을 마주치면 가만 안 두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 줄 알아? 그런데 드디어 37년 만에 당신이 이렇게 만나네. 그것도 내 딸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봐. 저기요, 김선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그 사람 아니거든요. 제 이름은 김화영이에요. 김화영. 그 여자 입에선 제가 모르는 낯선 이름이 나오더군요. 순간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알아봤나 하는 생각을 잠시 동안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예비 사이가 놀라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개명하기 전 이름이 김선정 맞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장모님 돈을 갖고 날랐다고?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자 저희 딸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저는 여태까지 딸을 키우며 한 번도 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들어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딸이 너무 가슴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은아, 네 엄마가 너 5살 때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 줄 아니? 그건 다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이 너희 엄마를 죽게 만들었다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 다 저 인간 때문이야.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희 엄마한테 유산으로 2천만 원을 물려주셨단다.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니? 아마 지금 시세로 치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될 게다. 그런데 김선정 저 인간이 나랑 네 엄마를 살살 꼬셔서 그 돈으로 집을 사라고 하더구나. 자기가 그쪽을 잘 아니 알아봐 주겠다면서 좋은 주택 하나 소개시켜 줬어. 그때 너희 엄마가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었는 줄 아니? 이사 가면 네 놀이방 만들어준다고 매일 들떠 있었어. 그런데 저 인간이 우리한테 뒤통수를 치고 날라버린 거야.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야? 정말 우리 엄마 돈을 저 사람이 홀랑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 알고 보니 애초부터 우릴 속일 작정이었던 것 같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네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어할 적에 자주 찾아오면서 챙겨주는 척 했던 것도 다 연기였던 것 같다. 최대한 잘해주면서 본인을 믿게 만들어야 우리 속이기 편할 테니까. 네 엄만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어. 저 인간 잡겠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악몽 때문에 매일 잠에서 깨고 결국엔 몸이 허약해져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영은아, 이게 네가 몰랐던 진실이란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더군요.
세상에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가 엄마를 죽게 만든 철천지 왼수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건 제 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사위도 몰랐던 사실에 너무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더니 그 인간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이건 진짜 아니잖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렇게 뺏은 돈으로 날 키운 거였어? 돌아가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던 척 날 키운 거냐고. 그러자 그 인간은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저 인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 엄마 말을 믿어야지. 왜 저 인간 말을 믿고 있어? 거짓말하는 건 장인어른이 아니라 엄마잖아. 내가 비록 장인어른하고 오래 알고 지내지 못했지만 거짓말한 분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아. 그런데 엄만 지금 얼굴에 떡하니 거짓말이라고 써 있잖아. 남의 가족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서 아들을 멀쩡하게 장가 보내려고 했어? 엄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때문에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다잖아. 이 애가 진짜 왜 이래? 나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아니라고 우기는 그 인간을 보고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그 인간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그 인간은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아! 당신 미쳤어? 왜 남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난리야? 왜? 얼굴에 물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이게 독약이 아니라 물인 걸 감사히 생각해. 네가 내 아내 죽게 만든 거 생각하면 아주 그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리고 너 언제까지 우길 건데? 너 그때 경찰에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잖아. 네 아들은 그때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나 본데 너 범죄 기록되면 다 나와. 어디서 지금 뻔뻔하게 발뺌이야? 엄마, 그게 정말이야?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고 보니 나 어릴 때 엄마가 혼자 해외여행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여행이 아니라 교도소였어? 그런데 이번엔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인간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이러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미 다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상견례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물까지 뿌리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원한이 있으면 사도나 안 맺으면 되겠네요.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갈 길 가면 될 걸. 왜 지저분하게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래, 내가 미쳤다고 내 소중한 딸을 너희 같은 쓰레기 집안에 시집을 보내냐? 영은아, 너희 결혼 없던 걸로 해라.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널 저런 집안과 결혼시킬 수는 없다. 그러자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았어. 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 내가 아무리 동우실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엮일 수는 없어. 100번 생각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동우 씨, 우리 파혼해. 아무래도 우리 만나선 안 되는 인연이었나 봐. 영우 씨, 진짜 이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 동우 씨도 지금 얘기 다 들었으니까 이 결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아줌마,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굴었던 거 생각하면 아주 몸서리가 쳐질 만큼 후회돼. 내가 아줌마한테 잘하겠다고 같이 쇼핑하고 나들이 다닐 때 하늘에 있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한 눈물을 흘리셨겠어. 나 당신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오늘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만 나중에 길에서라도 나랑 마주치면 그때 내 손에 죽을 각오해. 알겠어? 아빠, 우리 가자. 결국 저는 딸과 함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딸은 밖에 나와서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엄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안 것도 충격적이겠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이렇게 악연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은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 친작의 그 인간을 찾아내 이 땅에 발못 붙이고 다니게 작사를 내버렸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너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 아빠, 아빠가 나한테 왜 미안해? 그 인간이 아빠한테 미안해야지. 나 아무리 동우 씨가 좋아도 그런 인간 아들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만났을 거야. 그런데 결혼 전에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원래 남녀 사이는 만나다가도 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신 아빠 잘못이란 얘기 하지도 마. 알겠지? 그날 전 딸과 부둥켜 안고 하늘이 떠나가라 울었답니다. 세상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차라리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비 사돈으로 만날 게 뭐냐고요.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었을 제 딸과 예비 사위에게 상처만 주고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잖아요. 결국 딸은 예비 사위와 파혼을 하긴 했지만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빠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게 됐으니 그때 빼앗긴 돈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제가 알아보니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 인생을 그렇게 박살내놓고 오랫동안 숨어 살면 없던 일이 되는 거라니 정말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예비 사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예비 사이는 저와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엄마가 죽을 죄를 진 거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그런다고 저희 엄마가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아들로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저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아이 연락 끊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무리 제 부모라지만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도소를 들락거리셨거든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기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런 것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같은 핏줄이라 그런지 의도치 않게 아버님을 그만 속이고 말았네요. 뭐라고? 자네 아버지까지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단 말인가? 아이고, 그런 인간들 밑에서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저도 부모님 때문에 학창 시절에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워낙에 평판이 안 좋다 보니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 같이 안 살고 싶어서 저 이악 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나이 먹고 나선 부모님이 사고도 안 치고 잠잠하시길래 이제 저도 안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과거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었다니 정말 제가 저희 부모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아버님, 저희 엄마는 너무 뻔뻔한 사람이라 아무리 아버님이 닥달하고 난리를 쳐도 절대 그 돈 안 갚을 거예요. 그 돈을 갚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버님을 모른 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빼앗아간 그 돈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저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돈 열심히 모았어요. 그때 당시 2천만 원이면 지금 시세로 1,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제가 아버님한테 2억 원 드릴게요.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의 말에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원을 저에게 주겠다뇨. 게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예비 사위가 알뜰살뜰 모은 돈을 저한테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예비 사위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돈을 갚아도 자네 부모가 갚아야지. 왜 자네가 갚아?
자네 평소에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열심히 모은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나. 부모 잘못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네 같은 건실한 청년이 15년 가까이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나 그 돈 절대로 받을 수 없네. 아무리 억울해도 그럴 수는 없어. 그러자 예비사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한테 애원하듯이 말하더군요. 아버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입으신 상처를 생각하면 이 돈으로도 모자라요. 저 이 돈 드리고 사위로 받아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사위로 인정 안 해주셔도 되고 영은 씨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이 돈은 받아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은 죄값 저라도 치를 수 있게 해주시라고요. 저는 서럽게 우는 예비사위를 보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처럼 생각하고 가깝게 지냈던 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제 딸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착한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나 돈까지 바치겠다고 하며 비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면 몰라도 누구보다도 저와 딸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예비 사위에게 도저히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부모 때문에 건실하고 착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우 씨, 제발 이러지 마. 동우 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동우 씨가 이러면 내 마음이 더 찢어져.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돌아가라고. 그래, 어서 돌아가게. 자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진 잘 알았으니까 이만 돌아가서 예전처럼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씩씩하게 지내게. 그게 우릴 위한 거야. 알겠나? 결국 저와 딸은 예비 사위를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예비 사위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못된 부모 밑에서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랐다는 게 참 대견했거든요. 솔직히 마음만으론 예비 사위만이라도 받아주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군요. 아무리 예비 사위가 부모와 연을 끊는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연결되는 일인데 언젠간 그 인간들하고 엮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릿속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수도 없이 든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지금 저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비 사이라도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영영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실 건가요? 제 딸은 제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는데 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렸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주신다면 제가 마음을 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예비 사위의 근황을 들어보니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아예 식음도 전폐하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모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원망스럽지만 예비 사위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린 채 한수만 늘어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 얘기할 수 있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네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